그래서 심리도식 하나에 대해서 3가지 종류의 대처를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도식에 굴복하는 거예요. 심리도식을 그대로 따르고 얘가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도식에 굴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식이 유발하는 고통에 그냥 사로잡혀 버리고 도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케미스트리에 빠져들게 된다. 예컨대 불신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학대하는 상대를 선택한다. 복종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에게 다 의지해서 남이 결정하도록. 그러니까 굴복이라는 게 제일 쉽게 이해되는 도식의 대처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자, 회피예요. 심리 도식이 활성화되면 괴로우니까 이게 활성화되지 않게 하려고 자기 삶을 잘 조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도식을 촉발시키는 생각, 심상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해 버리는. 어떻게 차단하느냐? 이런 거 하는 거죠. 잠깐 음주, 과도하게 술을 마시면 고통으로부터 잠깐 벗어날 수 있고, 약물 남용, 난잡한 성행위, 가식, 강박적인 청소 이런 데 집착하면서 도식이 건드려지지 않게 하려고, 혹은 건드려졌을 때 그 괴로움에서 잠깐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역시 치료받는 것도 회피하게 된다. 자, 불신도식 갖고 있는 사람은 취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회피하다. 복종도식, 갈등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은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이 사람이 어떤 도식을 갖고 있는지는 여러 번 만나서 얘기해봐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사는 거 보니까 갈등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회피하더라. 그럼 이런 가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복종도식을 갖고 있으면서 회피라는 대처 반응을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해했지만 거꾸로 사례에서는 뒷방향으로 가줄 필요가 있다는 것. 자, 이제 세 번째가 재밌는데, 도식이 거짓말이고 정반대가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 그래서 과잉보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어린 시절하고 달라지려고 노력해요.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거고, 복종적이었다면 거꾸로 지배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정반대로 살아간다. 이런 거 가능하세요? 겉으로는 자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주 위협하는 도식의 위험성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건강한 시도이겠죠. 예컨대 결함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결함을 메꿀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인간 승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존경해요. 거꾸로 내 결함, 그래 나는 못났어, 무능해, 부족해, 어쩌라고, 배째, 이렇게 굴복해버리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대로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에게는 아주 승리자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문제는 그게 그냥 보상이 아니라 과잉 보상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하면서 내가 결함이 있는 인간이 아니고 이제는 온전한 인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결함이 있어요. 그건 결코 메꿔질 수가 없어요. 다만 더 이런 요구를 자기에게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표적이 어긋나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 도식을 과잉 보상할 때는 끊임없이 몰아붙여서 과잉 성취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워커홀릭이 되는 거죠. 복종 도식을 과잉 보상하면 권위적인 대상에 오히려 반항하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자, 더 나가서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문제인데, 핵심 도식이 있고 대처 도식이 있어요. 핵심 도식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핵심 도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처 도식은 그런 핵심 도식이 건드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오다 보니까 대처 방식이 마치 도식처럼 굳어져 버린 경우. 밑에 예를 보면 결함이라고 하는 게 핵심 도식인데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던 거예요. 엄격한 기준도 도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담자를 만나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자기와 타인에게 적용하면서 오히려 고통을 겪고 있더라. 이 사람은
엄격한 기준이라고 하는 도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임상가가 예리하게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더 가보니까 엄격한 기준 도식으로 끝이 아니고 이 사람의 더 깊은 속에는 결함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엄격한 기준을 다룰 게 아니라 사실은 결함을 다뤄야 본질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유기에 대한 반응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남에게 맞추면서 살아가는지 살펴보니까 깊은 속에는 버림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더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대개 어떤 도식이 핵심 도식이냐면 1번 도식이 핵심 도식. 1번 정서적 욕구. 그죠? 타인과의 안정된 애착이라고 하는 관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만들어지는 도식들이 되게 핵심적이고 4번이나 5번 영역의 도식들이 되게 2차적인 대처 도식이다 라고 하는 것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개념 더 소개하고 치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심리도식 치료에서 가장 이제 강력한 설명틀 중에 하나가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드를 양식이라고 번역했는데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 보면 진동 모드가 있고 벨소리 모드가 있죠. 이거 버튼 하나 탁 건들면 이렇게 넘어갔다가 얼마든지 쉬프팅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구조가 있다. 자, 내가 어떤 도식을 가지고 사는데 이 도식이 항상 건들려져서 이렇게 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도식이 내 안에 결함이라는 게 잠복해 있지만 지금은 안 드러나고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이게 확 드러났을 수 있죠.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화산이 활화산으로 분출하고 있는 상태도 있을 수 있고 분명히 화산인데 휴화산으로 쉬고 있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면 쉽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변에 가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살바위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차를 몰고 그 해안가 낭떠러지로 죽으려고 갔어요. 자살 모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가에 자기 차를 딱 주차를 하고 뚜벅뚜벅 걸어서 한 30여 미터 가가지고 그 바위 절벽 낭떠러지 앞에 딱 서서 이제 내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세리머니를 스스로 하고 있었어요. 자살 모드에서. 근데 경찰차가 쭉 와서 보니까 어떤 인간이 불법으로 주차를 해. 그래서 이제 스피커에 확성기로 대고 누구누구 막 불러요. 차 주인 빨리 차 빼라고. 이 자살 모드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시민 모드로 확 뒤집어져서 가서 차 빼가지고 이렇게 웃긴 얘기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자, 더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면서 아동 모드로 사는 때가 있고요. 성인 모드로 사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학생의 모드로 살다가 어느 때는 선생의 모드로 갔다가 그런데 직장에서는 부하의 모드로 살다가 내 부하들만 모아놨을 때는 갑자기 상사의 모드로 점심 사면서 이제 목에 힘 좀 주다가 집에 딱 들어가면 이제 아내 비서의 모드로 또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의 아빠의 모드로 살다가 집에 부모님하고 전화하다가 다시 자식 모드로 갔다가 하루 중에도 여러 번 이 모드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죠. 이런 게 모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순간의 정서 상태이다. 순간순간의 대처 반응이다. 이걸 다 합쳐 놓은 개념. 특정한 시점에서 우세한 상태이다. 현재 순간에 활성화된 것이다. 내 안에 존재하는 나의 한 측면이다. 이 모드를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다중인격장애입니다. 대신에 다중인격장애에서는 A 모드와 B 모드가 서로 모르죠. 요새는 다중인격장애라고 안 하고 해리성 정체감장애라고 부르잖아요. A 모드와 B 모드를 몰라요, 서로.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내가 A 모드에 있을 때라도 내 B의 모습을 우리는 안다는 거죠. 서로. B에 있을 때라도 C라고 하는 게 이후 나타날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에는 나는 어린애 같은, 그 다음 순간에는 부모 같은, 그 다음 순간에는 어른 같은, 그 다음 순간에는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해가게 된다. 왜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게 됐냐면 아까 축 1장에 소개드렸잖아요. 축 1장에서 우울증은 우울 모드가 쫙 가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고. 이게 2주 이상 지속되면 주요 우울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불안 상태에서는 불안해서 다른 안전 모드로 쉬프팅이 안 돼요.
내가 개를 보고 공포를 느낄 때는 이게 다른 모드로 이렇게 치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계속 불안 모드로 쭉 가는. 그러니까 추길장애의 특징은 어떤 특정한 모드가 활성화되면 얘가 쫙 간다는 거죠. 상당한 시간 동안. 근데 성격장애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게 잠깐 올라왔다가 그 다음 순간 다른 게 올라오고 그 다음 순간 또 다른 게 올라오고 이게 가장 특징적인 게 경계선 성격장애예요. 그래서 경계선 성격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제프리 영이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나 생각하면서 만든 게 모드라고 하는 거죠. 상태를 재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도식이 특질에 해당되는 거라면 모드는 그거의 일부분인 상태를 잰다. 자, 우리 안에 이런 모드들이 있어요. 어린애의 모드. 취약한 어린애, 성난 어린애, 충동적인 어린애, 그리고 역기능적인 부모의 양식이 있어요. 처벌하거나 요구하는, 그리고 역기능적인 대처. 굴복은 심리도식 굴복이죠. 분리된 보호자는 회피예요. 과잉 보상은 과잉 보상이에요. 세 가지의 대처 방식이 있었으니까 맨 마지막에 건강한 성인 양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 왜 선생님들 그 학지사에서 나온 껍데기 노란 책 중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숭실대학의 오재영 교수 이제 유명하게 하는데 이 얘기죠.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고 하는 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차일드 모드.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이 모드. 근데 우리가 항상 여기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제 내담자 얘기를 해드리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이 내담자가 충청남도 모 지역에서 7남매 중에 마지막으로 태어난 여자분인데 4번째가 아들이고 나머지가 다 여자예요. 그래서 4번째 아들을 낳고 너무 기뻤고 아들을 한 번 낳았으니까 5번, 6번, 7번도 혹시 아들이 생기지 않을까 해가지고 계속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5번 실패했고 6번 실패했고 7번도 실패했어요. 7번 이 내담자를 엄마가 어렸을 때 엎어놨대요. 죽어도 죽으라고까지는 아니고 죽어도 좋다고. 근데 이걸 이 내담자가 어렸을 때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해 줬어요. 엄마가. 근데 엄마는 그때 이제 미안하다는 뜻으로 내가 너한테 이랬다. 근데 이 내담자는 어려서부터 결함이라고 하는 모든 게 항상 자기 오빠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오빠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그리고 벌써 1번부터 6번까지 언니와 오빠가 있잖아요. 항상 이 사람들하고 비교당하면서 막내로서의 자기는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볼품없고 못나고 등등등의 결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의 결함 도식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노력하고 사느냐? 가능한 그게 안 드러나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대처 방식 중에 뭐예요? 주로 회피. 과잉 보상은 내가 완벽해 이렇게 가는 거고, 그죠? 굴복은 그래 나를 죽여라 하는 거고, 회피는 가능한 안 건들려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눈에 띄지 않으면 내 결함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냥 구석에 가서 콕 처박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콕 처박혀 있으면 얘는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는 대인관계 기술에 결함이 있는 애로 보이는 거죠. 이러면서 자기의 믿음은 영속화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모 대학에서 이제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유명한 대기업에 디자이너로 취업을 해가지고 네이트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예요. 이 사람은 자기 직급이 올라가는 게 두렵습니다. 왜? 내가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갔어. 지금은 그나마 하라는 거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내 결함이 탄로나지 않아서 버틸만 하지만 직급이 올라가면 더 많은 걸 요구할 거고 내 능력에 부족한 게 탄로나게 될 테니까 그냥 나는 이대로가 제일 좋아. 남들 앞에서 직급이 올라가면 계속 발표해야 되고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하면 이렇게 떨릴 거고 얼굴은 빨개질 거고 완전 사람들은 나를 바보로 볼 거고 이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다 드러나게 될 거다. 이성교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치료 장면에 와가지고 어린 시절에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울어요. 어린 시절에 늘 오빠한테 비교당했다. 왜 오빠는 100점 맞았는데 너는 몇 점 맞아? 왜 오빠는 저거 잘하는데 너는 못했니? 자, 이 시기에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엉엉 우는 내담자는 모드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모드에 빠져 있는 거죠? 아동기 모드에 빠져 있다. 취약한 아동이라고 하는.
굳이 더 내용을 구분하면. 그러다가 근데요 선생님, 제가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정신 차렸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나도 남자 사귀어야 되고요. 이제 나이 30이 가까워졌으니까 결혼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함들을 한번 극복해가지고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여기에 막 얘기할 때는 이쪽으로 갔어요, 지금. 결함에 대해서 보상해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력해도 내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 죽으라고 뒤집어 놓지 않고 오빠랑 끊임없이 비교하지 않았으면 내가 괜찮을 텐데, 이 모든 잘못은 부모에게 있다. 자, 다시 성난 아동 양식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근데 애 입장에서 막 화내니까 이제 부모가 처벌하지 않을까. 엄마도 딸 7 키우는 거 싫어. 힘들어. 이러면서 얘기하는 엄마 모두로 가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거예요. 너는 죽어 마땅하고, 너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고, 그랬으면 이런 고통도 안 당하는 거잖아. 처벌적인 부모 모드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엉엉 울어요. 아동 모드. 이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나아질 수 있을까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잠깐 건강한 성인 양식으로. 본인도 알아요. 이 결함이 내가 만들어낸 결함이다라고 하는 거. 진짜 있는 것보다 더 부풀려낸 거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잠시 건강한 성인 양식에 산다는.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 보면 또 다른 데로 가 있어요. 자, 그래서 소위 건강한 내담자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모두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건강한 성인 양식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뒤집어 놓으면 건강한 성인 양식 말고 다른 모드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심리적인 문제를,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는 대다수의 내담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심리도식출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담자가 건강한 성인 양식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사람이 어떤 모드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예컨대 경계선 성격장애 이렇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감정의 동요와 그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음 순간 그런 분노를 경험한 자기를 비난하고 처벌하는, 이때는 엄마 아버지의 모습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심지어 치료자도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선생님도 저 같은 여자 싫으시죠? 이렇게 해요. 버림받은 아동. 그러다가 다시 거리를 딱 두고 버림받을 것 같으니까 조용해지. 그러다가 다음 순간은 어디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돌아다니는. 그래서 별명이 이렇게 붙었어요. Stable Instability. 안정적인 불안정성. 이 의미 이해되세요? 불안정한 양상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두의 변화, 건강한 성인 양식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초기 부적응 도식이라고 하는 개념, 이 부적응 도식이 만들어지게 된 아동기 기원에 대한 이해, 그렇죠? 또 이 도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심리도식 작용, 그다음에 대처 방식이 있었죠. 그리고 방금 보셨던 양식,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치료 작업에 혼합이 돼서 내담자를 이해하고 돌보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초반에는 심리도식을 평가하고 교육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왜? 이 내담자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사례 개념화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해해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전개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면밀한 평가의 작업을 해요. 그래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증상과 징후에 대해서 꾸준히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도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더 나가서 질문지 같은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SQ라고 하는 질문지 쓰는데, 영 스키마 퀘스천이에요. 이런 거 내담자에게 실시해서 어떤 도식에 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작업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밝혀지면, 만약 이 사람이 결함 도식을 가지고 있는 거로 밝혀지면 결함 도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도식이 어떻게 해서 유지되는지, 대처 반응에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어떤 모드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 등등등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교육한다는 거죠.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가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도식을 형성하게 되었고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구나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과정. 그래서 사례 개념을 하게 됩니다. 더 나가서 이 부분을 해요. 심리도식을 일부러 건드려서 활성화시킨다. 자, 내담자는 기본적으로 도식이 건드려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오히려 치료자가 내담자의 고통을 증폭시키는 도식을 건드리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담자를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야 내담자를 흔들어 놓고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역기능적인 생활 패턴을 확인해서 현재의 문제와 도식이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인식하게 된다. 두 번째, 심리도식의 아동기 기원을 이해하게 된다. 세 번째, 역기능적인 대처 방식을 탐색하고 확인한다. 굴복인지 회피인지 과잉 보상인지 그리고 혹시 다른 선택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본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도식이 정확하게 밝혀지게 되면 내담자에게 울림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담자가 내가 이해받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내가 여지껏 몰랐던 것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던 것을 내가 이제는 알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정서적인 울림 그리고 받아들여짐의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고 정확한 치료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의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우리가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지금 잠깐 우습게 얘기하면 뭐 신문이나 방송 이런 기자들이 전화해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대답하면 사실 우리는 할 얘기가 없어요. 경우에 따라 다르니까. 그죠? 근데 얘네들은 이런 대답을 제일 싫어합니다. 단순 무식하게 대답해 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인터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의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의존하게 한다. 의존하지 못하게 한다. 답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도식이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만약 이 내담자가 무능 도식을 갖고 있어서 나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유능한 사람에게 의존해야만 내가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의존을 허용하시겠어요? 허용하지 않아요. 왜? 왜 허용하지 않으시겠어요? 오케이. 내가 의존을 허용하면 이 사람 도식을 한 바퀴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에게는 허용하면 안 돼요. 반대로 정서적인 결핍이 있어서 선생님한테 좀 더 이해받고 싶고요. 좀 더 사랑받고 싶고요. 선생님 더 자주 만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허용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담자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런 질문은 아주 이제 무식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정서적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은 커피를 10잔이라도 타주겠어요. 왜? 돌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근데 특권의식이 있어가지고, 야, 커피. 네가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렇게 이해해야 내담자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게 된다. 더 나아가서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조작적으로 정의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직업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 이거 하나만 한 소리라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직업 선택을 잘하도록. 이때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능성 있는 기회는 다 무시하고 구직 활동을 미루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어요? 가능성 있는 기회에 도전하도록 촉진해야 되겠죠.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조작적으로 얘기해줘야 된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하나만 하는 얘기라니까요.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어떻게 있는지 억제돼 있고 냉담한 사람만 반복해서 선택한다.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어요? 좀 더 따뜻하고 표현적인 사람을 선택하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인 개입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평가 단계에서 꾸준히
확인해 간다는 거죠. 더군다나 자 심리도식 치료가 이제 재미있는 거는 좀 더 체험적인 심상 작업을 한다는 건데 치료자와 내담자가 심리도식을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치료 시간에 내담자의 도식을 촉발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요걸 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심상도식, 심상의 평가예요. 눈을 감고 도식의 아동기 기원에 대해서 다시 떠올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미 앞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내담자가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드려지면 되게 눈물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감정의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주제를 치료 시간에 생생하게 다시 떠올리게 한단 말이에요. 대개는 눈을 감고 한번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묘사해 보도록. 단 시제를 현재로. 지금 엄마가 나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두려워요. 숨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선생님 그때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어 앤 나우로 끌어와서 지금 현재보다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데 어떨 때 주로 하냐면 과거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질 때. 예컨대 나를 노려보고 있는 엄마 앞에서 내가 쩔쩔매고 있는 어린 시절의 모습이 도식의 기원인 사람은 현재 시점에서 어떤 문제 비슷한 거 경험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무서운 상사 앞에서 쩔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친구들 중에도 좀 싸나운 애들이 있어요. 싸나운 친구 앞에서 자기 주장 못하고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이런 거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가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은데 점원이 싫어할까봐 그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모습과 과거의 기원을 서로 연결시키면서 내담자는 뭘 이해하게 되겠어요? 현재의 내 모습이 과거의 이런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연장선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심상을 많이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이 내담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분명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특히 과거의 핵심적 모습과 현재에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치료자가 하는 일. 단 주의할 거는 항상 안전한 장소에서 시작해야 되고 안전한 장소에서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소라고 하는 개념이 무슨 뭐 치료를 이상한 데 가서 다리 위에서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죠? 상담실에서 하지만 안전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비난하지 않는 분위기. 그죠? 내담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분위기. 처벌하지 않는 분위기. 수용되는 분위기. 그리고 내담자가 고통스러운 심상을 떠올리기 전에 좀 더 편안한 심상. 예컨대 아름다운 풍경. 구름 속에 내가 누워있는. 파란 숲 속에 내가 혼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런 심상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 고통스러운 심상이 들어오고 다시 나갈 때는 안전한 심상이 나오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내담자가 이 감정의 격동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 그리고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치료의 전반부에 시작해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되게 상담하다 보면 경험 있으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중요한 이슈가 되게 후반부에 나옵니다. 상담 50분 하다 보면 앞부분은 워밍업 하잖아요.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하고 하다가 조금 달아올라서 30분, 40분 이때가 가장 클라이막스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 내담자의 심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작업을 제대로 하려면 아예 앞부분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궈졌던 내담자, 왜 안전한 데서 시작해서 고통스러운 데로 갔다가 왜 안전한 데로 오겠어요? 이 사람 이거 끝내고 집에 가면 또 힘든 세상 살아가야 되는데 치료실에서는 치료자가 도와줬지만 밖에 나가서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 지어서 감정 추스려서 회복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수면 내시경 하면은 자다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치료 시간 15분 정도에서 시작해서 충분히 다루고 30분을 나머지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개는 심상의 활성화가 잘 되면 50분 세션이 짧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실 때에는
70분, 80분 정도 좀 여유를 가지고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담자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상 작업을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치료자들 중에도 심상 작업이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 치료자들 중에도 되게 지적인 주제에 꽂혀 있는 분들은 이게 불편해요. 그냥 말하는 게 좋지 굳이 뭐 눈 감아야 되고 뭘 떠올려 보세요. 이러고 되게 저도 막 이렇게 이러거든요. 그래서 잘 안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머리로 하게 되는데 내담자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자가 그게 불편하지만 내담자에게 유익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시라는 거예요. 물론 내담자들 중에도 심상이 매우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지나치게 주지화라고 부르는 방어 기제를 동원하는 사람들은 이건 상담이 아니라 거의 무슨 철학적인 대담을 하는 것처럼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한데 도입하기가 좀 어려울 뿐이라는 거죠. 이런 거 고려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실 치료자가 내담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머리가 아니고 우리 가슴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느낀다는 거죠. 다만 그거를 어떻게 말로 개념화해서 표현할지 그게 어려울 뿐이지.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자, 성격 문제를 갖고 있는 내담자는 기본적으로 만성적인 대인관계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성적인 대인관계 문제는 이 사람의 삶에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반복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등등등 친구관계에서 비슷한 패턴의 문제가 반복된단 말이에요. 자기 희생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치료 장면에 오면 정반대로 행동할까요? 똑같이 행동하죠. 치료자와의 관계에서도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요. 반대로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치료자와의 관계에서도 특권의식적인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내담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기가 막힌 방법은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느냐. 아주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내담자 만날 때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이. 아이씨, 다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지가 뭔데. 돈 많으면 다야? 이런 생각 든단 말이죠. 반대로 자기 희생도식을 갖고 있는 내담자. 굉장히 편합니다. 잠깐 나가서 전화도 받고 와요, 심지어. 왜?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해도 비난하지 않으니까. 선생님한테 맞춰주니까. 그러니까 자칫 이 관계가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 돌아가면 내가 오히려 내담자를 해치는, 내담자에게 해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치료 관계에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 도식이 반드시 촉발된다. 프로이드는 전이라고 얘기한 개념이거든요. 그 똑같은 중요한 패턴이 치료자 나와의 관계에서 반복된다. 이때 우리가 이 전이적 관계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땡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담자의 얘기를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선생님 이랬어요. 라고 이 사람의 과거의 경험을 끌고 와서 듣는단 말이에요. 아주 과거일 수도 있고 어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걸 지금 여기 와서 간접적으로 내담자의 틀로 걸러진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항상 간접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일 좋은 정보는 내 눈으로 확인한 거잖아요. 훈련된 전문가가.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직접적인 기회가 되기 때문에 땡큐. 이 사람이 자 위에 보면 후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담자들이 밖에서 하는 패턴 그대로 치료자에게도 후크를 걸어요. 근데 이거에 걸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근데 걸려 들어가요. 사람이니까 치료자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후킹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 내담자의 패턴이 나로 하여금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런 반응을 하게 만들고 있구나. 이건 평소의 내 모습이 아니고 후킹된 모습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갈고리를 펴서 걸려들지 않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끊임없이 노력한다. 자, 그러면서 나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것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 기원에 대한 탐색이 가능해지는 거죠. 주변에 누가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현재의 문제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치료적 관계를 통해서 내담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컨대 자기 희생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선생님의 기분을 계속 살피고요.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맞춰서 약속 시간을 변경시켜주기를. 왜 일요일에는 상담 안 해? 융합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치료자의 외모를 따라합니다. 선생님들 중에도 내가 좋아하는 선생의 행동을 따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행동을 따라해요. 심지어 글씨도 비슷해졌어요. 볼펜도 항상 빅 파란 볼펜만 써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관찰된다면 혹시 나와의 관계에서 내담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생각한다. 자, 이런 작업들이 쭉 이루어지면 이제 변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변화에는 크게 4가지의 전략을 씁니다. 인지적인 전략. 이건 전통적인 CBT에서 하던 거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확장판이니까. 2번째, 체험적인 전략. 3번째, 행동적인 전략. 4번째,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린 대인관계적인 전략인데 특히 심리도식 치료가 전통적인 인지행동 치료와 다른 점은 2번과 4번이라는 거죠. 전통적인 인지행동 치료는 역시 인지적 방략과 행동적 방략을 중심으로 내담자에게 개입했다면 그 문제가 성격장애에는 잘 적용이 안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덧붙였는데 2번, 4번이에요. 체험적 전략 그리고 관계적 전략. 이 2가지를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단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에 따라서 이 4가지의 전략을 아주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게 또 제일 어려운 얘기죠. 근데 제일 하기는 쉬운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김석 선생님 책 좀 잠깐 빌려주세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런 책이 있어요. 심리도식 치료. 이 책의 장점은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들 18개의 도식을 곱하기 3 해가지고 54개의 대처 반응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양식을 소개한다는 거. 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하게 이렇게 유연하게 하세요라고 하지 않고 결함도식에 대한 치료는 이런 목표를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희생도식의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고 치료 방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컨대 1번이다. 그 다음 단계에 3번이다. 2번이다. 4번. 이런 식으로 18개 도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방략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지적 방략은 간단하게 보세요. 심리도식이 타당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한 도식은 변화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내담자에게 내가 이 도식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다. 이게 참인지 이게 혹은 거짓인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변화의 과정이 비로소 굴러가게 된다는 거죠. 이걸 촉발시키는 작업이 인지적 전략이에요. 그래서 심리도식에 반대되는 사례와 반대되는 증거들을 수집해야 되겠죠. 실패도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성공했던 경험들을 눈 씻고라도 찾아낼 수 있도록 치료자가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례에 근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패라고 하는 도식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자유로워질 수 있게 도와준다. 그래서 합리성에 기반해서 도식의 타당성과 효용성을 검증한다. 도식과 거리를 둘 수 있는 건강한 목소리를 만들어낸다. 저 건강한 목소리가 양식으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건강한 성인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라이프 리뷰라는 걸 해요. 말 그대로 이 내담자의 삶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쫙 조사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도식에 부합하는 증거는 무수하게 많이 나오겠죠. 이때 우리는 그것도 들으면서 도식에 반대되는 사례 증거들을 찾아낸다.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반드시 있다는 거죠. 선택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경험들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서 대처 카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왜 책상에 앞으로 나의 공부 계획, 구체적 전략 이렇게 써놓고 반복해서 읽고 떠올리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내담자들에게 요만한 카드 수첩에 적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식, 희생,
복종 써놓고 그래서 나는 주로 어떻게 살고 있어? 써요. 근데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만약 거짓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쓰는 거죠. 그래서 위기 상황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위기 상황은 뭐겠어요? 남 만날 때. 이때 오늘 나는 어떻게 내 주장을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표현하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지를 여기에 적어서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고, 두 번째가 체험적인 방략인데, 얘는 흔히 내담자들이 선생님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몸으로는 잘 안 돼요. 이거 우리도 그렇죠?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거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바로 또 좀 있으면 담배 피러 나갈 거란 말이죠. 그죠? 내가 쇼핑 중독, 지름신이 강림하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거 알지만 이게 잘 제어가 안 되는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체험적인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정서적인 수준에서 맞서 싸우는 강력한 방법인데, 인지적 방법과 체험적 방법 중에서 더 파워풀한 방법이 뭘 것 같으세요? 체험적인 방법이에요. 반대로 체험적인 방법의 약점은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혹시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예컨대 무슨 부흥회 이런 거 해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막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그때는 진짜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내가 앞으로 선한 주의 사자로서 살아가겠다. 한 2주 지나면 원상태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 체험도 그래요. 그래서 체험적인 방법은 적어도 그 순간에 사람을 흔들어 놓는 강력한 방법이지만 약점은 오래 유지가 되지 않는다. 인지적인 방법은 대신에 오래 유지돼요. 하지만 체험적 방법에 비해서 파워풀하진 않아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함께 조합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걸 융통성 있게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특히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심각할수록 핵심적 정서 욕구 중에서 1번 안정된 애착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인지적 방법 별로 효과 없어요. 더 중요한 건 강력한 체험적 방법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아까는 심상평가라는 걸 했다면 여기서는 심상대화라는 걸 해요. 똑같아요. 과거의 어린 시절 내가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아까는 평가 단계였기 때문에 주변 인물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너는 어떤 상태였는지를 주로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치료적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어렸을 적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분노와 슬픔을 표현한다. 이때는 어떤 모드에 있겠어요? 내담자가? 아동 모드에 있겠죠. 오케이. 자, 아동 모드에서 분노와 슬픔, 타당한 감정을 표현한다. 단 지금 그 대상이 내 눈앞에 있는 건 아니죠. 요거 생각해 주세요. 엄마가, 아버지가, 오빠가 내 눈앞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있다고 가정을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안전하죠, 그러니까. 진짜로 아직 살아있는 엄마에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반응이 뒤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불안하지만 가상의 상상 속에서. 그래서 이매저리. 이해되셨어요? 어렸을 적에 중요한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취약한 아동인 나를 보호하고 위로하는 작업을 한다. 그런데 내담자가 이걸 할 수 있으면 왜 치료를 받으러 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치료자가 처음에는 이 작업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치료자가 시범을 보여주고 모범을 보여주고 내담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정도를 평가해 가면서 분노를 얼마나 강렬하게 표현할 거냐. 처음에는 약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슬픔을 얼마나 강하게 표현할 거냐. 또 요 중후한 사람들에게 당당히 나서서 치료자가 너 뒤에 잠깐 있어. 근데 이 장면이 내담자의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내담자가 지금 눈을 감고 엄마하고 내가 지금 맞서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때 나는 쫄아가지고 아무 말 못하는데 이때 치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잠깐 당신의 심상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어요? 내담자가 들어오세요. 그러면 내담자 머릿속에는 지금 선생님의 심상이 옆에 서 있는 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치료자가 심상 속에서 부모에게 맞서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 애가 뭘 안다고? 얘가 잘못한 게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깼는데 엄마 도와주려고 한 거지 일부러 말짓하려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왜 근데 엄마가 그렇게 비난하기만 하고 아이가 다쳤는지에 대해서는 돌봐주지 않느냐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걸 대신한단 말이에요. 내담자가 못하니까. 이 작업을 반복하다가 결국 현재의 삶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또 다른 심상, 아까 얘기했던 직장의 상사, 무서운 친구, 이런 사람들을 또 불러올 수 있어요? 여전히 아직도 심상 속에 있는 거죠. 이때 그 사람한테도 치료자가 나서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친구, 너 죽을래? 너 왜 이렇게 네 맘대로 해? 나도 중요한 사람이고, 나도 이런 걸 원하고, 나도 이걸 먹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왜 네 멋대로, 너만? 왜 그리고 내가 뭔가 요구하면 항상 비난해? 맞서 싸워준다는 거죠. 아직 약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은 되게 역할 연기하고도 되게 비슷하죠. 그죠? 또 빈의자 기법 혹은 두의자 기법 이런 거랑도 굉장히 비슷해요. 빈의자는 여기 빈의자의 엄마가 내 심상 속에 다른 주인공 누가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두의자는 좀 더 액션을 집어넣어서 왔다 갔다 해요. 내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엄마 입장은 엄마 자리에 가서 얘기하고 다시 내 자리에 와서 내 얘기하고 갈등적인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기에 유익한 방법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사이코드라마, 연극치료 이런 쪽에 관심 있고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체험적인 방식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강력하다. 단 지속되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방향과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성인의 목소리를 강화시켜서 도식의 목소리를 이기도록 노력한다. 자, 아론백이 목소리라고 비유했는데 방송국에 비유할 수 있어요. 혁명이 일어나면 혁명군이 제일 먼저 접수하는 데가 어디냐 이거죠. 언론이에요. 방송국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쿠데타가 정당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설파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프레임에 갇혀서 사람들은 그 목소리가 참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자, 지금 내면에서 처벌하는 부모, 요구적인 부모, 비난하는 부모의 목소리가 확 치솟아 올라올 때 내담자는 도식이 야기하는 고통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건강한 성인의 목소리는 요만해진다는 거죠. 찍소리도 못하는. 그래서 목표는 건강한 성인의 목소리가 커져서 이쪽 목소리하고 한번 한판 해볼 수 있는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치료자가 도와주는 작업들을 체험적인 방향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변화가 필요할 때 행동적 변화를 위해서 패턴을 바꿔주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과거의 패턴이 문제가 됐다라고 내담자가 인식하고 있다면 새로운 패턴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특히 자기 패배적인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시범도 보여주고 미리 계획해서 준비도 시켜놓고 어떤 방해물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새로운 레퍼토리를 선정하고 활용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분명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치료자가 북돋아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런 행동 바꾸기를 위한 노력을 할 때에는 예컨대 치료자가 얼마든지 전화로 접촉해서 내담자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간 이런 숙제를 하기로 했는데 이틀에 한번 전화해가지고 간단하게 혹은 내담자가 전화하게 해요.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해주고 방해물 선생님 오늘 안 하면 안 될까요? 한번 이렇게 은근히 북돋아주는 작업을 통해서 내담자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게 결국 치료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점이 또 심리도식치료에서 독특한 점이에요. 치료자는 좋은 본보기이면서 건강한 성인인 거죠. 그래서 심리도식치료자가 되기 위해서는 치료자가 건강해지는 게 필요해요. 내가 나의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는 건강한 레퍼토리를 갖고 있느냐, 건강한 성인 모드 속에서 많은 순간 살아가느냐. 그래서 치료 관계가 해독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공감적 직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웃긴 얘기죠. 공감과 직면이 같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모델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관계적 치료 전략이에요. 치료자와 관련된 심리도식이 떠오를 때 충분히 공감해준다. 일단 그 다음 치료자에 대한 반응이 왜곡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직면해준다.
자, 지금 치료자에 대한 반응은 현재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근데 왜 이게 왜곡돼요? 과거에 만들어진 도식에 의해서 왜곡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런 반응이 내담자가 도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반응이라고 인정, 공감해줘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대신에 그 도식은 수정될 필요가 있는 도식이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 부드럽게 직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버버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한 반응 안에서 앞부분의 공감적 반응과 뒷부분의 직면적 반응이 같이 나타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버버팀이라고 하는 거죠. 쉽지 않지만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내담자의 반응에 대해서 공감하고 수용해주면서 뒷부분에 가서 직면시키는, 그래서 공감과 직면의 균형을 추구하는 개입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혹시 치료자별로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직면적인 노력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스타일이 어떤 분들은 좀 더 공감적인 노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만 얘기하면 공감적인 스타일은 치료의 속도가 더디다는 거죠. 진도가 안 나가요. 직면적인 분들의 단점은 뭐겠어요? 내담자가 상처받거나 드랍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요 공감적 측면 또 하나 이런 개념이 있어요. 제한된 제양육, 심리도식은 왜 만들어진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정서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충분히 충족되지 못했을 때 도식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자가 직접 내담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단, 치료자가 부모도 아니죠. 치료자가 배우자도 아니죠. 치료자는 치료자일 뿐이니까 그 한계를 준수하면서, 그래서 앞에 리미트가 붙었어요. 이 한계를 넘어가면 부적절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내가 필요 이상으로 평소와 달리 내담자에게 강렬한 감정을 느끼면 뭐 하라고 그래요? 리퍼하라고, 딴 사람한테. 이게 위험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리퍼하고 끝낼 게 아니라 아마도 그 사람은 또 딴 그 치료자한테 가면 비슷한 전이 반응을 또 유발해낼 거라는 거죠. 여기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내담자를 내가 돌본다. 이 사람이 필요한 걸 준다. 과거에 부모가 주지 못한 걸 준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좀 종교적 색채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새 유행하는 치료 중에 마인드풀니스가 강조돼요. 이거는 순전히 들여다봄의 치료, 마음의 관찰이거든요. 그리고 치료자가 안 도와줘요. 보라, 주로. 그래서 좀 더 불교적 세계관에서 근거한 치료 모델이다. 여기서는 주죠, 치료자가. 심지어 위험한 범위로 갈 수도 있지만 한계 안에서 주라. 그래서 좀 더 기독교적인 치료다. 이런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자 각자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 치료적 태도나 원칙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치료가 효과적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번 읽어보세요. 헨리 다우엔이라는 사람이 아주 쉬운 영어로 돼 있어요. 요거 해석해야 대학원 이거 뭐 갈 수 있으니 한번 시간 없으니까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결함도식을 치료한다라고 할 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결함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는, 열등하고 무지한, 이런 얘기 무지하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도식을 호소하는 내담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결함도식에 대해서는 내가 잘 이해하고 이 내담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겠다, 돌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함도식이 심해지면 키가 큰 것도 결함이고요, 키가 작은 것도 결함이에요. 얼굴이 예쁜 것도 결함이고 얼굴이 못생긴 것도 결함이에요. 웃으시죠? 얼굴이 예쁘면 왜 결함인지 아세요? 남의 눈에 띄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공부를 잘해도 결함이고요, 공부를 못해도 결함인 거예요. 성격이 좋아도 결함이고 성격이 하여튼 무조건 내 건 다 결함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도식. 그러니까 만성적인 수치심 이해되시잖아요. 내 거를 까내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투성이니까. 자,
이런 내부적인 특성에도 결함이, 성격적인 특성에도 결함이, 심지어 나는 존재 자체가 결함이다. 아까 그 내담자 이렇게 죽어도 좋다고 차라리 그냥 없었으면 괜찮아. 이런 고통 안 겪을 텐데 이런 분들이 자살 사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심리적인 고통, 스스로 깎아내리는 고통을 경험하는데, 자, 굴복할 수도 있고 회피할 수도 있고 보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만약 굴복한다면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기의 결함과 열등한 부분들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겠죠. 그죠? 회피한다면 결함이 드러날 수 있는 순간을 염려해서 아예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겠죠. 과잉 보상한다면 질투심 느끼고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우위에 서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담자가 이 도식에 어떤 대처를 쓰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궁극적인 치료의 목표는 자존감의 향상입니다. 자존감은 자기를 스스로 평가 매긴 점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평가예요. 결함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존감이 당연히 극단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상을 보는 안목 자체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방향으로 굴러가게 되는 거죠. 이걸 끌어올린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다. 근데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뭘 통해서? 치료자가 하는 거예요. 치료자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만나는 내담자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20대 후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사원하고 있는데 자기의 존재 자체가 결함이에요. 제가 이분에게 당신이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은 나갈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상담실 문 닫고 저기 밖에 나갈 때 이렇게 인사해요. 그럼 그 내담자도 이렇게 인사해요. 그럼 전 또 이렇게 인사해요. 이게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오면 커피 드실 거냐? 뭐 드실 거냐? 이쪽에 앉으셔라. 적어도 내가 그런 대접을 통해서 몰라, 이거 이제 가식이고 위선이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치료적 전략을 동원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함은 오해이거나 지나친 과장이란 말이에요. 특히 부모가 만들어낸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지나치게 처벌적인 부모가 만들어낸 수치심이라는 거죠. 진실이기보다는. 물론 약점도 있겠죠, 인간이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는 존재이다. 그거 자체가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이 결함을 과잉 보상하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신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죠. 인간의 본성 자체를 거스르려고 하는. 그래서 관계가 됐을 때 이런 얘기하면 받아들입니다. 내담자들이. 내가 그런 인간이기를 포기한 노력을 하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덤으로 더 겪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런 거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스키마 케미스트리에서 벗어나고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고 덜 완벽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문제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이런 목표까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함도식을 치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치료적 요소는 관계 요소라고 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적인 직면과 제한된 재양육이라는. 특히 치료자에게 내담자가 자신의 결함을 다 털어놓는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치료자가 나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존중하고 여전히 나를 돌보려고 한다면 내담자는 치료자와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교정적 체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교정적인 정서 체험. 내담자 주변의 중요한 타인들이 지금껏 해왔던 반응과는 정반대로. 예컨대 내담자가 결함을 갖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늘 자기는 못났고 열등하고 부족하고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아니야, 안 그래. 이런 반응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이런 사람 없었을까요? 아, 이제 듣기 싫어. 너 징징대는 소리 이제 더는 딴 데 가서 알아봐. 근데 치료자가 만약
똑같은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멩이 하나를 더 얹어 놓는 거예요, 가혹하게. 그것도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고 심리치료자를 찾아갔는데 이 내담자는 다음번 치료받을 기회마저도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잘못된 반응이 만약 내가 부족해서 치료를 못했지만 다른 사람, 다른 치료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면 내담자가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내가 그 길을 막으면 이건 엄청 비윤리적인 일이 되잖아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교정적인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반대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 치료자가 수용해주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작업. 또 이런 것도 중요해요. 치료자가 완벽하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치료자하고도 비교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그래도 저기잖아요. 선생님은 그래도 직장 갖고 있잖아요. 선생님은 그래도 대학 나왔잖아요. 이런 얘기 할 때 치료자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이런 거 보여줘야죠. 치료자도 실수하고 나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 특히 내담자가 수치스러워하는 경험 나도 갖고 있어요. 둘 사이에 공유, 공감의 영역이 넓어질 수 이런 게 관계를 활용하는 치료적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어떤 한 세션에서 어떤 것만 강조되거나 이런 거 아닌 거죠. 치료 관계는 전체 세션에서 계속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판 속에서 이제 인지적 전략이 들어올 때 효과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증거, 반박하는 증거, 비판적인 목소리, 건강한 목소리,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지나치게 비판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행동적으로는 수치스럽기 때문에 감추려고 하는데 한번 드러내보자라고 반대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중요한 타인에게 치료자에게 더 많이 공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결함이 있는 부분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치는 거죠. 이건 과잉 보상이 아니죠. 보상적인 노력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스키마 케미스트리에 근거해서 나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을 오히려 친구로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친구 관계의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은 묘하게도 10명의 친구가 지금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할 때 되게 나하고의 친밀도에 따라서 제일 친한 사람 1번부터 덜 친한 사람 10번까지 줄 딱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얘가 2.5번인지 이게 어려울 수 있지만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 관계가 어려운 사람의 특징은 제일 덜 친한 10번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10번한테 사랑받아야 내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헐. 1번이면 되잖아요. 2번, 3번이면 충분한데 이건 눈에 안 들어. 선택적 부주의. 10번이 나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이것만 내게 받아들여지니까 나는 결함 있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패턴을 깨주는 게 행동적 전략이라고 하는 거. 케미스트리로부터 벗어나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체험적 방역. 자, 역시 심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체험적 방역은. 그리고 대개는 눈을 감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내담자가 불안해서 눈을 못 감으면 안 감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되게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상담하는데 체험적 작업할 때 불편할 수 있잖아요. 내담자가 원하면 옆자리 가서 앉아도 충분해요. 내담자가 원하면 일로 와. 이거 얼마나 따뜻한 반응이야. 저희 집사람은 좋아하는데 일로 와 이러면은. 그래가지고 적절한 한계 내에서 내가 옆에서 지지해주고 든든하게 도와주는 후원자, 조력자로서 치료자가 존재하잖아요. 부딪히는 거라는 거죠. 비판적, 처벌적, 거부적인 부모에게 정당한 분노, 정당한 슬픔, 정당한 나의 욕구에 대해서 충족시켜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편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etter to parent. 붙이지는 않겠지만 이걸 과제로 해서 집에 가서 적어와요. 그리고 치료자 앞에서 읽어요. 비느자 앞에서 읽어요. 대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읽게 되겠죠? 그리고 내담자가 원하면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 부모에게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반응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 있겠죠? 자, 이때 치료자가 비판, 처벌, 거절하는 부모에 맞서서 건강한 역할을 해준다. 아이를 위로하고 돌보는 역할을 한다. 결국 이거는 holding, soothing internal image라고 부르는. 내 안에는 자, 우리가 예컨대 건강하게 엄마,
아빠라는 걸 떠올릴 때, 집에 있는 우리 남편, 아내 떠올릴 때 내 마음속에서 든든하고 듬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내적인 이미지가 다들 있으세요. 그죠? 특히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돌봐주시는 주님의 이런 것처럼 내가 어려울 때 나를 홀드해 줄 수 있는, 버텨줄 수 있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수드, 위로하고 달래줄 수 있는 내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건강한 성인 모드의 핵심 양상이에요. 그런데 성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내담자들은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런 경험을 제공했어야 마땅한 분들이 나를 비난하고 처벌하고 거절하고 유기하고 학대하고 등등등등의 이미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사는 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 치료자가 이러한 이미지를 한편으로 치료자가 홀딩, 수딩, 인터널 이미지가 된다. 두 번째, 내담자 안에 그런 이미지가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조력한다. 그래서 치료가 끝나더라도 이제 홀딩, 수딩, 인터널 이미지가 내담자 안에 살아서 건강한 양식 속에서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면 내담자가 굳이 차일드 모드, 특히 비난하는 페어런트 모드로 가지 않고 혹은 역기능적인 굴복이나 회피, 보상으로 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세 권의 책이 있어요. 심리도식치료, 가장 학술적이고 감정의 연금술, 가장 재밌어요. 새로운 단어 열을세, 이건 이제 대중적인 서적으로 개발되어 있는데 재미는 제일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식이 15개인가 13개인가 밖에 소개 안 돼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